네, 시청자 여러분, 무엇이든 물어보시든가 시작하겠습니다. 자, 선거가 내일 모레입니다. 여러분 투표하셨습니까? 사전 투표하신 분들은 뭐 이제 마음 놓고 그날 쉬시겠습니다만은 저처럼 금요일 토요일 시간이 없어가지고 투표 못한 사람들은 그날 반드시 투표 해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에 은근히 중압감이 있어요. 그날도 혹시 투표 못하는 거 아닌가. 사실 저 주말에 투표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했어요. 예, 꼭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 때 투표를 못했고, 그래서 어, 후회하시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투표를 했는데 기대했던 성적이 나오지 않고요. 또 가장 싫어하는 후보가 당선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번에 투표 안 하실 겁니까? 투표 안 하시면 이제 완전히 그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윤석열이한테. 아니, 윤석열이한테 날개를 달아줘서야 되겠습니까? 이번에 그 대선 때 크게 실망하신 분들 마침없이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그 뭐 우리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도 아니야. 여러분 자신, 나 자신을 위한 투표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윤석열이한테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면 앞으로 2년 동안 브레이크 못 겁니다. 2년 동안에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김용민이를 조금이라도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네, 김용민 봐서라도 투표해 주십시오. 이게 언제 어떻게 제가 사라질지 몰라요.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6월 2일부터 본색을 드러낼 겁니다. 6월 1일 우리가 허무하게 무의미하게 보내면은 6월 2일부터 그자들은 그동안 숨겨왔던 발톱을 드러낼 것입니다. 자, 이 판세를 보니까 말이죠. 이쪽이군요. 판세를 보니까 참 절망적이죠. 동쪽은 뭐 완전히, 그리고 중원도 완전히 저쪽으로 넘어간 듯한 그런 흐름인데 말이죠. 다만 이제 호남과 제주 그리고 경기는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전망도 있고요. 대전도 살짝 기대가 되는군요. 근데 충남은 왜 그러죠? 충남, 강원, 글쎄요, 그렇게 절망적이진 않은 것 같은데. 자, 오늘 이 시간은 6일 지방선거 판세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판세라고 하는 게 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제 가늠할 수 있는 판세 아니겠습니까? 지금 뒤에 보고 계시는 이 판세 그래프는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예,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인데 우선 이 여론조사가 믿을만한지 한번 좀 따져보겠습니다. 사실 6일 선거 앞두고 여론조사 보면서 지난 대선 때 조마조마했던 분들이 피식 웃습니다. 예, 못 믿겠다 이거예요. 사실 여론조사 되게는 맞긴 했죠. 그런데 그 여론조사 보면은 0.7%포인트 차로 살짝 앞선 정도인데 뭐 10%포인트 격차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윤석열이가 대세를 이룬다 그러면서 또 밴드웨건 효과를 이렇게 조장했잖아요. 여론조사가. 그때 마음 졸였던 분들 선거 끝나고 나서 진 것도 서럽지만 화가 나고 이 여론조사는 앞으로 챙겨주지 않겠다,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지금 굳어졌다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래서 요즘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는 민주당 지지층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건 뭐 통계학적으로 의미 없는 그런 데이터일 수 있는데, 김용민 팔로워를 상대로 해서 살짝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무슨 특정 후보 누구를 지지하느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 여론조사가 아니에요. 민주당 지지층들 중에서도 그래도 굉장히 코어층이라 할 수 있는 분들, 민주시민들을 상대로 이제 물어봤던 것이고, 또 그분들이 주로 답변하지 않았겠습니까? 65%가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았거나 앞으로도 응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65%씩이나 빠졌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각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들이 대거 이렇게 응답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전제하고 봐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김기만
선생도 지난 금요일 방송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요즘 여론조사 결과가 아무래도 이상해요. 민주당 지지층에 무시할 수 없는 수가 여론조사에 응대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박시영 대표나 또 여러 또 전문가들에게 제가 물어봤는데 실제로 지금 보수가 과대 표집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지난 대선 때에 윤석열을 지지한 민심, 이재명을 지지한 민심이 달라졌을까요? 불과 3, 4개월인데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 그때 투표장 나온 사람들이 그대로 나온다면은 투표장에 그래서 변치 않는 표심을 투표용지에 담아낸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그렇다면 지난 대선과 거의 흡사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지난 대선 때 워낙 또 코어층들이 똘똘 뭉치는 바람에 아마도 지방선거 때에도 그 코어층은 변치 않고 자기가 지지했던 후보의 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예. 자, 그래서 만약 민주당 지지층이 여론조사는 무시했지만 투표장에 나간다면 지금의 여론조사는 종이 조각에 불과하겠죠. 종이 쓰레기가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민주당 지지층이 대거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판세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국민의힘이 저렇게 뭐 앞질러 나가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호남 제주 거기는 워낙 압도적이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늘 강세였던 지역이니까 이제 뭐 거기는 여론조사가 불필요한 곳이죠. 참 고마운 분들이고요. 근데 경기, 인천, 세종, 대전 같은 경우는 경합이란 말이죠. 근데 민주당 지지층들이 대거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여기도 해볼 만한 곳이 아니겠는가 이런 판단이 들고요. 강원도 정도까지는 또 충남까지는 또한 해볼 만한 싸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은 그래요. 이건 뭐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이지만 한 10군데 정도에서도 이길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서울 한번 보겠습니다. 예. 서울 같은 경우 이 한강변은 싹 그냥 저쪽으로 넘어갔군요. 강동, 송파, 강남, 서초, 동작, 영등포 그리고 저기 어디입니까 양천구까지 또 강북을 보면은 마포, 용산, 성동, 광진 그리고 중구, 종로구, 동대문구까지 싹 넘어갔네요. 예. 자, 그러나 나머지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앞선 걸로, 이재명 후보가 앞선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관심을 끌고 있는 경기도인데 한 5% 포인트 격차로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전체에서 이겼죠. 그렇다면 김동연 후보가 지금 하여튼 아주 나쁘지 않은 토양에서 선거전에 임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도시를 중심으로는 대부분 다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성남하고 인천 동구 미추홀 그리고 연수구 그리고 과천은 졌네요. 도시 지역에서. 그러나 농촌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연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그리고 강화의 경우는 강화는 이제 인천입니다만은 이렇게 윤석열이가 이겼어요. 예. 이 결과대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구현이 된다면은 민주당이 몰패한다는 기존의 여론조사 결과는 상당히 좀 억측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현재 판세를 좀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 판세는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판세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 시점의 여론조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다 그냥 제 머릿속에 있는 얘기예요. 머릿속에. 데이터를 근거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데이터를 근거로 말씀드리면 이거 선거법 위반이 되거든요. 큰일 납니다. 자, 김용민이 머리에서 이제 나온 거니까 여러분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려면 뭐 그렇게 하시든가. 예.
김용민이가 뭘 알아 이러시는 분들은 듣지 마시고 뭐 굳이 뭐 들어서 뭐 합니까? 비난할 걸. 예. 왜 그 감정 소비를 해요?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예. 자, 일단 지금 제 머릿속에서는 경기도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 다자 판세에서 김동연 후보가 많이 밀리는 걸로 나옵니다. 예. 일단 강용석이가 중도 사퇴해서 김은혜 손 들어줄 가능성은 낮아 보이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대선 때 투표하신 분들, 민주당 투표하신 분들이 다 투표장에 나오면 이깁니다. 이건 너무나 그 간단한 이야기죠. 자,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들이 절망해 가지고 안 나간다. 그러면은 질 수도 있습니다. 질 수도 있어요. 예. 전반적으로 이제 이기는 분위기긴 한데 민주당 지지했던 분들이 많이 절망해 가지고 많이 안 나가면은 질 수가 있어요. 예, 그런 점에서 다른 데 몰라도 경기도는 꼭 이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이 있었던 경기도지사가 그 있었던 그런 경기도인데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사실 김동연 후보가 김은혜 후보에게 많이 뒤지는 시군. 이번에 사전투표율을 보니까 높았어요. 근데 사실 그 지역이 대체로 이제 보시다시피 농촌 지역이거든요. 농촌 지역에는 또 우리 고령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고 또 그런 분들이 또 열심히 투표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분들의 그 투표 참여를 또 감안해 본다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만약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투표 당일에도 투표를 안 한다. 또 그날도 김은혜를 찍을 분들이 보다 더 많이 투표장에 나온다면 이건 지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사전 투표율은 김은혜에게 많이 뒤지는 곳일수록 사전 투표율이 높았다는 점, 김동연 후보에게 좀 불리한 정황이 감지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레 있을 투표에 많이들 나가셔야 합니다. 예. 김동연 지지층이 김은혜 지지층보다도 투표에 덜 참여하고 있고 이완돼 있다. 이 분석이 맞다면은 이건 참 아주 골치 아파지는 거죠. 지금 여러분 또 관심사가 인천 계양 아니겠습니까? 지난 대선 결과를 보게 되면 계양 같은 경우 52대 43 이렇게 거의 한 10% 포인트 격차였단 말이에요. 저는 뭐 여기는 무난하게 이긴다고 봅니다. 10% 포인트 격차고 그리고 이 전통적으로 이제 민주당에게 강세 지역이었는데 여기 나온 대선 후보를 날린다? 그거는 좀 상식 바뀝니다. 근데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게 바짝 붙어 있잖아요. 뭐 우열을 가리기 힘들 만큼 오차 범위 안에서 뭐 국민의힘 후보가 앞서는 결과 나왔다 그러는데 의미 없습니다. 오차 범위 아닌데요. 예? 자,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는 분들이 많고 그런 분들이 투표장 많이 가면은 이 여론조사는 다 휴지 조각 된다고 말씀드렸죠. 아마 계양구가 그럴 겁니다. 이길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을 그렇게 쉽게 그렇게 낙방시킬 계양구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보시죠.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아마. 예. 경기도 같은 경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지난 대선 때 투표하신 분들 꼭 투표해 주십사. 5% 포인트 격차거든요. 많지 않았어요. 격차가. 그렇기 때문에 꼭 나가야 한다는 점. 그래서 많이들 나가신다, 80% 이상 나가신다 그러면 저는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 김동연의 또 인물 됨됨이 이런 걸 보면은 그 나를 위한 선택이란 차원에서 투표의 의미를 규정한다면 당연히 김동연을 찍어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도 그래서 주말에 못한 투표 반드시 수요일에 할 생각입니다. 김용민이가 하나만한 얘기하고 있네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깊숙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십시오. 제 머릿속에 있는 건데 제가 뭐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이 여론조사는 무시하되 투표장에 나간다면은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는 무의미합니다. 무의미해요. 예, 많이 무의미해질 겁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응하지 않는 그분이 투표장에도 안 나간다. 그러면 이번 여론조사는 맞아요. 맞을 겁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너무 걱정되시나요? 제가 그럼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0.7%포인트든 한 표든 더 많이 표를 가져간 쪽이 독식하지요, 한국 정치는요. 예. 물론 이제 지방의회 의원 중에는 뭐 3명 당선되는 곳도 있기 때문에 꼭 1등만이 뭐 독식하는 구조는 아닐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뭐 단체장 선거는 100%잖아요.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100%잖아요. 한 표라도 더 많이 간 쪽이 이기는 거, 독식하는 거, 그 권력을 독식하는 거. 자, 지난 대선은 0.7%포인트 격차로 윤석열이가 이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거가 끝났단 말이죠. 야, 그리고 나서 0.7%포인트 차까지 쫓아갔는데 뭐 이재명 후보는 뭐 아무것도 아니게 됐습니다. 윤석열이가 몰빵 권력을 독식해요. 자, 그리고 지방선거가 이제 다가왔습니다. 이 사실 지방선거 대선 이전부터 대선 이기는 쪽이 지방선거도 이긴다라는 것이 통념이자 상식이자 뭐 어렵지 않은 예측이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이의 국민의힘이 이겨도 뭐 크게 이상한 결과는 아닐 거예요. 뭐 그렇게 해서 윤석열 국민의힘이 이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대선 때 졌단 말이에요. 석패를 냈단 말이야. 그리고 뽑힌 상대가 너무 저질이고 저급하고, 그리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어요. 정치에 대해서 실망을 하죠. 분노를 하죠. 게다가 또 민주당이 지금 지지자들에게 다시 일어섭시다, 한번 해봅시다 이러는 구조입니까? 아니면은 지지자를 향해서 총질을 합니까? 총질 중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투표장에 안 나가서 국민의힘 윤석열이 이긴다면은, 그러면은 윤석열이 만세 부를까요? 만세 부르겠지. 그 수준으로 보자면은. 그러나 이건 승자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투표장에 안 나온 겁니다. 승자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투표장에 안 나온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이, 승자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한 얼마 지나서 마음의 상처를 다 이제 회복하고, 그리고 나서 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의지, 그 틈이 보이면은 다음 선거 때 집단적으로 관리할 겁니다. 그리고 승자를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도 실망하고 분노하고 그런 분들이 돌아서면은 0.7%포인트 격차는 무의미하죠. 다시 국민의힘은 쪼그라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권 정당으로서의 앞으로의 주도권은 상실하게 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긴다는 게 아니라, 이기더라도 이제 대선도 이겼고 지방선거도 이겼으니까, 또 작년 4.7 보궐선거도 이겼으니까 우리 보고 멋대로 하라, 마음대로 하라, 이런 말씀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공산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아요, 국민의힘이.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약한 지지율로 1등을 먹었단 말이에요. 이런 당선자가 말로가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물론 좋은 정치로 국민의 마음을 얻어서 끝내 그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지도자는 다를 수 있겠지만은, 약한 지지율로 당선돼 놓고 지멋대로 정치를 해가지고 말로가 고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두 사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36%대로 당선된 노태우. 당선이 되고 그 이듬해 총선이 있었죠. 88년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 총선 때 여소야대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정당별 득표율을 보면은 1당이 바로 민정당이었지만은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김대중의 평화민주당, 그리고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 여기 합치니까 노태우를 이겨요. 예, 그래서 여소야대가 됐어요. 역대 여소야대인 적이 없었죠. 자, 그렇게 해서 노태우가 국정 운영에
한계에 봉착하게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YS하고 그 JP를 끌어들여 가지고 민주자유당을 만들었잖아요. 91년에 민자당 기억하시죠? 200석이 넘어요. 의석 다 합쳤더니. 그래서 개헌할 생각도 했었어. 내각제로 가느냐, 이원 집정부제로 가느냐, 뭐 이걸 놓고 이제 논의가 있었고요.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세 사람은 밀약하기로 내각제를 하기로 했었는데 YS가 틀었죠. 그래가지고 JP가 열불 내면서 이렇게 반발했고, 그러다 이제 결국 YS가 이제 정치 투쟁 끝에, 권력 투쟁 끝에 결국 노태우를 굴복시키고 내각제를 무의로 만들어 버리고 결국 대통령이 돼서 집권하니까, 그리고 나서 YS가 JP를 그야말로 관에다 넣으려고 했잖아요. 정치적으로 사망을 시키려고 했었잖아. 그러다가 JP가 화가 나가지고 탈당을 해가지고 만든 당이 바로 자민련, 그 이름도 유명한 자유민주연합 자민련. 그 자민련의 김종필은 97년 대선에서 DJ의 손을 들어줘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거죠. 예, 어쨌든 YS와 JP를 끌어들여가지고 노태우가 거대 여당을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말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노태우가 정권을 재창출하긴 했지만은 자기가 만들어준 대통령, YS 대통령에 의해서 구속됐잖아요. 감옥 갔잖아요. 이렇게 인위적으로 정계 개편을 시도했다가 결국에는 이제 불행한 말로를 겪게 됐습니다. 사실 3당 합당 이후로 이제 뭐 누가 민자당을 상대로 도전하겠는가? 민자당 패권 시대가 열렸다. 이거 뭐 영구 집권할 것이다. 일본의 자민당처럼 앞뒤만 바뀐 거 아닙니까? 자민당이 대한민국 땅에서 민자당으로, 예, 민자당이 영구 집권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민자당은 재집권을 했지만 5년 뒤에 정권을 내줬죠. 외환위기를 불러왔고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노태우를 감옥에 보내는 극약 처방을 했지만 어쨌든 노태우가 36%대로 당선이 됐고 정치 공학 또 정치 사실상의 공작이죠. 민주당 합당은 이렇게 해서 권력 구조를 개편하려다가 이렇게 본인이 불행한 말로를 만나게 됐습니다. 3%포인트 격차로 이긴 박근혜도 보십시오. 역대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50%가 넘은 대통령이긴 했지만 문재인 후보는 48%였어요. 3% 차였습니다. 예. 그러나 박근혜 당선은 국가기관인 국정원, 기무사를 동원한 불법 선거운동에 의한 당선이었고요. 그 통합진보당 사건을 만들어냈죠. 공안정국을 조성했고 또 세월호 참사를 일으켰다라고 보기에는 뭐 증거가 없습니다. 다만 세월호 참사가 나고 구조를 일부러 안 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또 진상을 은폐했죠. 세월호의 진실이 문재인 정부 때 드러나기를 바랐던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드러나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어쨌든 그런 나쁜 정치를 했던 박근혜 씨도 탄핵의 물결에 쓸려갔습니다. 그래요. 반대파 국민들이 똘똘 뭉쳐 있는데 말이죠. 그 국민들 무시하고 뭐 합당하고 합종연행하고 그리고 당을 없애고 뭐 그런 식의 그 수를 썼다가는 결국에는 불행한 말로를 자초하게 된다는 겁니다. 노태우나 박근혜는 자기를 반대하는 국민에게 처음부터 빗장을 치고 적대했죠. 윤석열이 아무래도 그런 일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좀 예측을 해볼까요? 그 지방선거 이후의 일, 예를 들어서 이제 민주당이 졌을 경우는 현재로서는 확률이 더 높아 보인다는 사람들이 많죠. 이재명 후보는 전 국회의원 당선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윤호중 비대위가 뭐 사퇴할 겁니다. 뭐 박지원이가 뭐 나는 사퇴 안 한다라고 해봐야 지 혼자 어떻게 해요? 아니 표로 당선된 당 대표도 물러난 시점엔 또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건데, 아니 뭐 낙하산으로 내려온 박지원이가 뭐 난 그 자리 지키겠다 그런다 한들 뭐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결국 전당대회가 있게 되는데 아마 조기 전당대회로 갈 거예요. 8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래서 7월에 전당대회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당연히 이재명 후보가 나가야 되겠죠.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 당대표가 될 겁니다. 이번에 국회의원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부터 이제 정치 공작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민주당 내 이제 수박들은 아마 바로 국민의힘 가기는 어렵고 제3지대에서 김한길이가 깃발을 든 그런 정당 혹은 김한길이가 배후에 있는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마 분당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또 안철수에 이어서 제2의 이런 적폐들이 또 정치 바이러스들이 나가가지고 따로 살림을 차리게 될 공산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민주당의 의석은 150석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고 수박이 그 이상은 되지 않겠습니까? 호남의 향배가 궁금해요. 그 호남에서 윤석열 좋게 하려고 민주당을 갈라치기 해서 분당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설 자리 없을 거예요. 어쨌든 수박들 상당수가 이재명 당대표가 된다면은 당을 갈라나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의힘은 그런 수박당하고 같이 연대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입법들을 추진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다 그냥 눈 뜬 채로 지켜만 봅니까? 아니죠. 강력하게 저항하고 아마 더 강력한 개혁 정당으로서 민주당에게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렇게 간다고 봅니다. 한국 정치가 너무 뻔해요, 여러분. 뭐 새로울 게 없어요.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시고. 어쨌든 저는 뭐 일종의 비밀을 얘기했는데 윤석열이가 이제 반대파 똘똘 뭉치니 반대파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지 않고 노태우 마냥 박근혜 마냥 뭐 정당을 분당시킨다든지 뭐 합당한다든지 이런 정치 공학적 해법으로 해가지고 뭔가 이 반대 세력의 힘을 빼서 그렇게 해서 국정 운영의 동력으로 삼으려고 한다. 또 그런다면은 너도 노태우 박근혜의 길로 갈 거야. 아니 반대파 설득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 뭐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 제가 처음에 그 저쪽 편 국민의힘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입각을 제안하고 탕평책을 쓰려고 했었잖아요. 뭐 유승민이라든지 정두원이라든지 좀 말이 통하는 이런 분들을 영입하려고 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결국 그분들이 고사를 했던 거죠. 문 대통령은 적어도 자기가 이제 뭐 2위와 압도적 차이로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쪽 범보수표를 다 합치면은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표를 합치면 내가 모자란다. 41%의 득표율이었으니까 모자란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요. 어떻게든 탕평책을 쓰려고 했던 그런 진심이 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뭐 끌어들인 사람이 민주당하고 별로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인사들을 대거 기용했다가 뭐 참 큰 낭패를 봤죠. 윤석열, 최재형, 홍남기 뭐 이런 인간들. 아유 그 얘기해서 또 뭐합니까? 다만 저는 문 대통령의 선의는 믿습니다. 그 양반이 나쁜 사람 아니에요. 좋은 분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현실 정치인으로서는 좀 너무 나이브했다 이런 평가는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정권이 넘어갔는데 착한 걸로는 정치 못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뭐 제 이야기가 윤석열 보고 야 협치해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왜 해요? 윤석열한테. 윤석열은 빨리 망하는 게 좋습니다. 조기에 망하는 게 좋아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튿날 고주망태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 성렬이가. 야 세상에 대통령이 말이죠. 술집에 가가지고 취한 채로 그 몰골이 드러난다. 여러분 상상의 영역에서나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뭐 윤석열을 뭐 고쳐 쓰느니 저는 뭐 조속히 망하게 하는 게 더 경제적이고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국 서큘레이터가 되겠습니다. 강하고 거친 바람이 나오는 서큘레이터가 아닙니다. 부드럽지만 강한 바람을 보내는
보국전자 서큘레이터를 소개합니다. 제가 김용민 TV 녹화하기 전후로 더울 때 이 서큘레이터, 보국 서큘레이터 쓰는데, 야, 이게 산들바람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기분이 안 나빠요. 너무 좋아요. 예. BLDC 모터와 최대 14엽의 날개를 활용해서 8 내지 12단계로 세밀하게 풍량 조절이 가능합니다. 강한 바람과 부드러운 바람을 취향에 맞게 모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저소음 설계로 시끄럽지도 않아요. 진짜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예. 고효율 BLDC 모터는 진동과 소음이 적고 소비 전력이 낮아서 경제적이기까지 합니다. 강력한 송풍 능력으로 실내의 공기를 순환시켜서 공기의 사각지대가 사라지고요. 예. 상하 좌우 자동 입체 회전을 설정하면 더욱 효율적인 공기 순환으로 빠르게 실내 온도를 균일하게 만들어줍니다. 디자인도 훌륭해서 입체 인테리어에 효과적입니다. 자, 올여름 무더위는 서큘레이터, 김용민닷컴의 보국 서큘레이터로 극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종류가 있으니까요. 자세한 가격과 성능은 김용민닷컴으로 오셔서 구경하시고 많은 구매 바라겠습니다. 네,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재산 15억 축소 신고를 했습니다. 당선 무효 사안이에요. 예. 선거 공보를 통한 허위사실 공표 아니겠습니까? 유권자들이 누구를 뽑을까 할 때 그 판단 기준이 뭐예요? 뭐 토론회 찾아서 보고 또 방송 연설 찾아서 보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대개는 공보 보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동시에 여러 후보들의 홍보물이 오잖아요. 어느 놈을 찍을까 이렇게 딱 보다가 결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재산을 기재하게 돼 있는데 그 재산을 축소했단 말이죠. 재산이 많아 보이면은 여러 가지로 유권자들에게 안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축소했겠죠. 틀림없이. 이게 바로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여러분,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또는 상대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나와도요, 이거 당선 무효예요. 징역은 말할 것도 없고요. 뭐 금고부터는 뭐 얄짤없이 얄짤없이 이제 직을 잃게 되는데, 법이 바로 서 있는 사회라면, 정의가 바로 서 있는 사회라면 이 축소 신고만으로 얘 뽑아봐야 안 되겠구나, 또 다시 선거를 치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아마 김은혜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는 내가 당선이 되면 누가 나를 당선 무효시키는데, 지금 대통령이 누구야? 윤석열 아니야? 윤석열이가 지금 사실상 사법까지도 다 장악하다시피 할 텐데, 설마 나를 당선 무효시키겠어?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죠. 여러분, 정말 이게 비극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 법정의가 바로 선 사회로 가야 모두에게 행복한 거예요. 모두에게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런 사회다 보니까, 그러나 여러분 모르죠? 우리 판사님들도 판단해 봤을 때 이게 뭐 1, 2억도 아니고 15억을 축소 신고했는데 어떻게 김은혜를 봐줄 수가 있느냐, 이런 양심적인 판사님들이 또 이렇게 해서 무효형을 때릴 수 있으니까 이번에 좀 경기도 사시는 분들 김은혜의 이 행각에 대해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KT 전문으로 있을 때인가 그 특혜 채용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한 또 정황도 드러났죠. 이래놓고 이 국민의힘 정권이 공정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코미디입니다. 자, 저는 사실 이 짤을 보고 말이죠. 아이고, 오세훈이가 옛날에 시장할 때 그때 그 자료를 갖고 와가지고 우려먹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봤더니 그게 아니야. 8개월 만에 서울시 부채가 4조 7,584억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 패턴이 있어요. 한국 정치의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국민의힘 정권이 정치를 망쳐요. 나라를 거덜냅니다. 그러면은 이제 민주당이 와가지고 수습을 하죠. 땜빵을 합니다. 어떻게든 그렇게 해서 위기를 극복하죠. 위기를 극복하면 또 저들이 경제 파탄 운운하면서 정권을 가져갑니다. 다 망쳐놔요. 진짜 임계점까지 이르면은 그땐 또 다시 교체가 돼가지고 그 권력이 또 민주당한테 오는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경제는 민주당이 잘해요. 지표로 데이터로 민주당이 더 잘합니다. 더 잘해요. 부동산 정책, 아니 도대체 그 국민의힘이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집값이 폭등했다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잘 못했다고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맞아요. 잘 못했습니다. 또 국민들 다수가 등 돌렸다면 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이자들이 잘한 건 있습니까? 국민의힘이 잘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서민들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집값을 좀 안정화시키는데 이들이 기여했습니까? 박근혜 정권 이후로 어떻게든 그 거품 잔뜩 낀 집값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경환이는 초이노믹스라고 해가지고 은행에서 빚 많이 가져가라, 집을 사라 이래가지고 영끌하게 만들었죠. 그랬잖아요. 빚을 많이 내라 이랬을 뿐이지 단 한 번도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켜가지고 많은 이들이 일터에서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준 적이 없어요. 워낙 지금 거품이 잔뜩 끼어가지고 거의 임계점까지 온 거예요. 그걸 너무 일찍 얘기했던 우리 선대인 형 같은 경우 이제 곧 집값이 폭락한다 얘기했다가 아주 그냥 그 박근혜가 정권 잡고 그렇게 거품을 떠받칠 줄을 알았나? 근데 욕이란 욕은 다 걷어먹고 참 어려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많은 여러분 사실 정상적이라면 거품 빠졌을 겁니다. 예. 이들은 어떻게든 거품을 더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 뭐 저기 어디 특별한 지역에서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100건 중에 한 건 매매가 됐을 때 그걸 갖고 이렇게 가격이 올랐다 라고 우겨대는 겁니다. 대부분 아마 안 팔릴 거예요. 안 팔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값이 떨어져요. 싸게라도 가져가시라고 이런다고요. 왜냐면 딴 데로 가야 되는데 이 집을 어떻게 할 거예요? 가격만 오르고 사는 사람이 없는 이런 구조. 이게 바로 거품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서울의 집값이 거품 낄 만큼 끼었는데 조정기에 접어들 그 위기에 그 지금 놓여 있는데 아무도 책임 있게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사실 그 페이스북을 보다가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려던 분이 남긴 글이 있어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글이 아주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예.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소속감 욕구나 명예 욕구, 자아 실현 욕구가 아닙니다. 생존의 욕구 때문입니다. 명문대에 가거나 대기업에 가거나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이유와 정확히 같지요. 생존의 욕구. 명문대 가는 거나 대기업 가는 거나 그리고 공무원이 된 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기에 그걸 하려고 하느냐, 가려고 하느냐. 안정적인 삶이죠. 안정적인 삶. 명문대에 가야, 대기업에 가야, 공무원이 돼야 안 잘리고 오래오래 그 남들보다는 좀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서울에 사는 것보다 지방에 사는 것이 생존상 유리한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 흐름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지방에 사는 것이 생존에 있어서 더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서울 집중화 현상은 많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서울에 살아야만 생존에 유리하다. 그러면 이 서울 집중화 현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아이러니한 것은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계속되는 한 인구 감소도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갖지 않는 것이 생존의 확률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전에 그 이완배 기자가 한 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완배 기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출생률이 점점 줄어드는 이유, 아이를 갖는 이 부부의 비율이 점점 줄어드는 이유는 이 아이를 낳고 살면은 내 생존에 위협이 된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이 아이에게도 위협이 된다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갖지 않는 겁니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갖지 않는 것이 생존의 확률을 높인다는 거죠. 계속 꾸역꾸역 서울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계속 서울로 몰려오고 있어요. 우리 젊은 세대들도 여러분, 저 같은 세대는 기왕이면은 좀 집값이 싼 경기도에서 출퇴근하자 이런 마음을 먹겠거니 했는데 아니에요. 서울 도심에 사는 청년층들이 많습니다.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해도 그래도 거기 사는 게 낫대요. 왜냐? 이제 보니까 생존이야, 생존. 현재 상황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신호는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요. 이제 집값이 곧 떨어진다. 금리도 계속 오르고 있고요. 미국이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방으로 가야죠. 비열이 쏟아지는 지방으로 가게 해야 합니다. 그 지방으로 어떻게 가느냐? 그랬더니 제가 이 글을 페이스북에 공유했더니 이민규님 하신 말씀이 지금 지방은 빠른 속도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제 상당수 지방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의존하지 않고서 지역 기반 유지 자체가 힘들어지는 듯 보입니다. 이 지방만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대학들도 마찬가지죠. 외국인 유학생 받지 않으면 존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감한 지방 이전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수도권을 위한 정책만 펼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와 권력이 다 서울에 집중돼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철학을 갖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이 혁신 도시를 만들고 또 그래서 공기업을 지역으로 내려보내고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노력은 다시 한번 또 빛나게 됩니다. 네, 참 그런 정치를 할 때예요. 우리 윤석열이한테는 기대할 게 없습니다. 그 시몬 천 박사님이에요. 닥터라고 적혀 있으니까요. UC 센타바바라 정치학 박사인데 한반도 남북관계 관련 미국 외교정책연구 동북아시아 정치 전문 연구자입니다. 시몬 천, 이 한국인 같기도 하고 말이죠. 쓴 글을 보니까 한국의 알코올리즘, 샵 알코올리즘, 그래요. 그의 보디가드로부터 들은 얘기에 따르면 윤석열이가 almost every day 거의 매일 그의 오피스에서 퇴근한 6시 후에 거의 매일 서울에 있는 바나 음식점에서 식사와 함께 술을 처마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보디가드들, 경호원들이 이런 윤석열이가 술 처마시는 동안에 굉장한 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난번에 그 취임하고 3일 지나서 그 버지니아인가 거기서 이제 술 마신 거, 요게 이제 열린공감 TV를 통해서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그날만 그렇게 술 마셨을까요? 북한이 미사일을 쏜 날에 술을 안 마셨을까요? 마셨다는 얘기 아닙니다.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다음 날에도 마실 수 있는 술, 고주망태가 되도록 마실 수 있는 술, 그 전날에는 못 마셨을까요? 취임 당일에는 축하연에서 또 술을 마시더만요, 보니까. 그 사진 앞에서는 김건희가 그만 좀 마시라고 그랬던 모양인가 봐요. 그때 그날 있었던 일인가? 근데 끝나고 또 마셨겠지. 그것만 마시고 집에 가서 잠잤겠어? 이런 윤석열이한테 여러분
나라를 맡기는 기분은 이건 마치 그 택시 운전기사 술 처마신 그 택시 운전기사에게 안전운전을 기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은 윤석열은 빨리 망하는 게 경제적으로 보나 또 우리 국민들의 어떤 그동안의 또 민주 역량에 비추어 보나 그렇잖아요. 어떻게 저런 인간을 대통령으로 우리 국민들이 어떤 국민들인데 21세기 첫 번째 민주혁명을 이룬 국민들인데 어떻게 박근혜만도 못한 인간을 저 대통령으로 앉힐 수 있겠어요?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 때문에 속 끓고 아파하고 그런 감정 소비하는 것보다는 조기에 그냥 망하게 하는 것이 전 길이라고 봅니다. 우리 저 천 박사님의 이런 그 말씀 보면서 참 부끄러움은 어떻게 왜 우리 국민의 몫이 되는가? 특히 윤석열을 찍지 않았던 반대했던 사람들의 몫이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절망하면 안 되겠죠? 절망하면 안 됩니다. 예. 절망해서는 윤석열이만 좋아해요. 예. 자, 술 마시는 대통령 안 된다.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고주망태가 되도록 술을 마신다? 그래놓고는 그 결과도 공개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날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그냥 열린공감 TV가 포샵했다 이런 말만 할 뿐이지 도대체 그 어떻게 해서 포샵이고 그날 뭐 했는지에 대해서 밝히질 않아요. 그냥 대통령이 술 마신 거 잊어줘.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말아줘.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빠가살입니까? 자, 오늘도 박지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마포구를 지나가다가 말이죠. 정의당 구청장 후보로 출마한 조모 씨 플래카드를 봤어요. 이름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누구지? 한참을 기억을 다듬었어요. 봤더니 한때 진보 언론이 막 띄웠던 청년 정치의 표상 그 조모 씨였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새로울 게 없는 주장을 펴던 사람인데 그냥 진보 언론들이 사정없이 띄워줬습니다. 막 엄청나게 띄워줬어요. 제가 봤을 때 그냥 하나만한 주장을 펼치는 사람 정도였는데 그 뒤로 서울시에서 뭘 맡더만요. 부시장을 했나 했나 하여튼 박원순 시장 때 이후로는 잊혀진 존재였는데 정의당 마포구청장 후보로 나왔어요. 예. 야 보니까 늙었어. 이제 또 청년 운운하기에는 나이가 들었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조모 씨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요. 나올 수 있죠. 출마를 제가 반대한다고 나올 사람이 안 나오겠습니까만은 또 마음에 안 드는 정도 갖고 그 사람이 공직자가 되면 안 된다. 선출직 공직자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고 싶은 얘기는 진보 언론이 아무리 띄워줘 봤자다 이거예요. 아무리 띄워줘 봤자다. 무슨 한겨레나 경향신문이나 프레시안이나 시사인이나 이런 데서 열심히 띄워줘 봤자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도리어 그렇게 띄워지는 사람들, 진보 언론에 의해서 막 부각되는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아주 관념주의자들, 입진보들, 열십자에서 십선비들. 그래서 그 기자들 그 입맛에 맞고 기자들한테 인정이라기보다는 기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이나 시민과는 관계가 없는 그들만의 리그가 있는 거죠. 그들만의 리그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선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보 언론 띄워줘 가지고 잘된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최근 들어서 하여튼 문재인 정부 이후로 이 시민과 진보 언론이 유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리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진보 언론 띄워봤자 의제가 되지도 않고
또 그렇게 띄워준 정치인이 뭐 힘을 얻어가지고 뭐 더 큰 정치를 펼친다든지 그런 일도 없고요. 예. 박지원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박지원. 박지원도 머지않은 장래에 알 거예요. 지금 자기를 막 띄우잖아요. 오늘 한겨레 보니까 더 많은 박지원이 나와야 한다 이러고 있는데 더 많은 박지원? 웃기고 자빠졌네. 머지않은 장래에 박지원도 알겠죠? 지금 자신에게 분칠되고 있는 개혁의 이미지, 기득권 타파의 이미지 이런 것이 얼마나 허상이고 신기루인지. 그리고 정치라고 하는 것은 바닥부터 마음을 얻는 데서 시작한다. 이 점을 알게 될 겁니다. 젊고 똑똑하니까 뭐 헤아릴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워낙에 레거시 미디어들이 왜 자기를 띄웁니까? 네가 민주당을 파괴하니까 잘한다고 박수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레거시 미디어가 말이죠. 레거시 미디어는 진보 언론도 포함되는 겁니다. 야, 니들 민주당 망하게 그럼 띄워줄게. 근데 민주당 편에 서서 그렇게 해야 돼. 이 얘기입니다. 민주당을 자기들이 아무리 열심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비판을 통해서 그 가스라이팅을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저 시민들한테 휘둘리고 그 바른 거지 사실. 시민들한테 휘둘려야지. 언론한테 휘둘리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게 싫은 거야. 우리한테 휘둘리게 해라. 우리가 띄워줄게. 이겁니다. 정확하게 이거예요. 박지원이가 그래서 그런 언론의 니즈에 충실히 호응하고 있는 것이고요. 박지원은 레거시 미디어와 손잡으면서 더 이상 정치적 미래를 설계하거나 또 생산해낼 수 없는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시민들 이상한 사람으로 여겼잖아요. 자기가 뭐 10,000통 정도 비난 문자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겠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러고 있어요. 야, 이 당원도 분석이 안 되면서 무슨 당대표를 한다고 그러니? 네 입으로 당대표라고 했잖아. 이런 뜨내기들을 데리고 오는 민주당이 정말 제일 나쁩니다. 박지원이보다 더 나빠요. 이 박지원이 데리고 올 때는 박지원이가 말 잘 듣는 청년, 정치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어른들이 하자는 대로 거수기 노릇이나 하는 그런 존재로 여겼던 거 아닙니까? 데려와 보니까 뜨거워한 거야. 얘네 데려와 가지고 하여간 무슨 이미지 정치하겠다. 앞으로 그런 정치인들이 바로 적폐입니다. 청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해 보입니다. 박지원이는 지금 누가 있어요 뒤에서 누가 자꾸 조종하는 것 같아. 이런 메시지를 내라. 뭐 혁신위원장을 요구했다. 이런 얘기가 윤호중 쪽에서 나오대. 그래놓고 또 그 얘기가 나오니까 자기는 혁신위원장 요구한 적이 없다. 내가 구청장인데 동장 달라고 하겠냐. 뭐 이런 소리를 했어요. 야, 동장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 곳인데 중요한 일을 하는 직책인데 동장을 무시하니? 동민들에게 최고 공직자야. 동민들을 지배하는 건 아니지만 그 동장을 무시해. 야, 너 동장부터 한번 해봐라. 동장을 떠나서 지방의원부터 한번 해봐. 기초의원부터. 그러면 너 지금 하고 있는 소리들 진짜 혀 뽑아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거야. 내가 왜 그랬나? 이러면서 스스로 내 혀를 뽑아야 하나 아마 이 생각이 들 거야. 아이고 진짜 놀고 있네 진짜. 야, 정치가 재밌냐? 그런 정치하니까 재밌어? 자, 여러분 마무리하면서 제가 박가분 작가라고 아십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분인데 저하고 이제 젠더 문제에 있어서도 생각이 같고요. 또 제가 그분한테 저보다는 좀 젊으신 분인데 제가 많이 배워요. 예. 박가분 작가의 중앙일보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중앙일보라고 해서 좀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진보 언론이 받아주질 않아요. 박가분의 글을 얼마나 좋은 글 많은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박지원을 평가하자면 관성적 정체성 정치의 문법에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이다. 말이 어렵죠. 관성적 정체성 정치. 정체성 정치가 바로 페미니즘입니다. 여성으로서의 정체성 이런 거 강조하지 않습니까? 정체성 정치. 사람을 정체성으로 규정해. 너 남자야 여자야. 이게 바로 정체성 정치입니다. 아이덴티티 폴리틱스. 네.
그가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공론화한 경력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정치인으로서의 역량과 별개다. 마치 정의당 장혜영과 유호정이 다큐멘터리 감독과 게임 방송 BJ로 있을 때 그때 가지고 있던 역량이 정치인으로서의 역량과 전혀 다르게 평가받던 말이다. 박지원은 사과문에서도 의미 있는 내용을 담지 못했고 오히려 자기 분열과 자아도취의 징후가 보인다. 첫 번째로 애초에 박지현은 무슨 말을 하는지 스스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제가 박지현이 배우에 누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대체 얘가 본인이 뭐 읽고는 있는데 이게 자기가 알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누가 써준 거를 그냥 낭독하는 정도인가 싶은 부분이 많아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박지현이 민주당이 팬덤 정치를 넘어서 대중 정치로 나가야 한다고 발언했을 때 자기 자신의 출발점이 바로 그 팬덤이었다는 진솔한 자기 고백이 있었다면 최소한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 민주당 당사 앞에서 그 개딸분들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할 때 그때 박지현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 2030 여성들 아니다. 개딸들 아니다. 뭐 50대 남자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날 모인 분들 어떻습니까? 2030 여성들이야. 2030 여성들이야. 뭐야 이게 대체? 민증도 꺼냈어요. 그리고 50대면은 너를 비판하면 안 되니? 그리고 그래놓고 또 본인은 또 대전에 가가지고 자기 지지자들,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또 거기서 또 사진 한 방 찍었대. 한 사람이 팻말로 박지현이 옳다 이렇게. 그게 팬덤이야, 지연아. 딴 게 팬덤이 아니라 그게 팬덤이야. 야, 네가 태어나서 다 옳은 말만 했겠니? 네 말 중에 옳은 말은 옳은 말대로 평가를 하고 나쁜 말은 또 비판받고 그게 정치지. 박지현은 뭐 무조건 옳다는 식으로 무조건이란 말은 없었습니다만은 스스로 그게 팬덤이란 생각 안 들어? 자, 그리고 냉정하게 말해서 민주당이 개딸로 일컬어지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여성 청년 팬덤 신드롬에 기대를 걸었기 때문에 박지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했다. 그렇죠. 사실 이재명 후보가 천거했다고 했다면은 자기를 지지해 주시는 이 젊은 유권자분들을 우대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지. 박지원이가 뭐 특별히 특출나 가지고 정치적 역량이 있어서 그건 아닐 거란 말이죠. 사실 그가 언급한 팬덤 정치를 넘어서 대중 정치로라는 표 자체는 잘못되지 않았다. 오히려 전곡을 찌르는 부분이 있다. 예컨대 개딸 팬덤 집단도 일부 다음 여초 카페와 서브컬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발현된 현상일 뿐 2030 여성을 대표하지 못한다. 그것은 마치 이준석 팬덤 집단이 된 한 축구 사이트가 2030 전체 남성을 대표한다는 시각만큼이나 어불성설이다. 팬덤 문화의 특징 하나는 개인 숭배와 순수성에 대한 집착이다. 최근에 박지현이 자신을 비판하는 자칭 개딸 집회에 대해서 진짜 개딸이 맞냐라고 물은 건 연예인 팬덤 집단의 내부 검열 문화를 정치 버전으로 재현한 것이다. 와, 그러네요. 그 사람들 개딸 맞냐라고 박지현이가 얘기했죠. 나를 지지해야만 개딸이야. 이 주장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처럼 팬덤 정치 비판에서도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박지현의 사과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두 번째로 그가 말한 586 용태론 이후의 구체적인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 586이 물러나면 청년들이 알아서 빈자리를 채우고 잘할 것이라는 아니란 인식마저 엿보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586이 물러난 다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다. 원래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을 아우르는 정당이었지 청년과 여성만의 정당은 아니었다. 그런데 박지현이 공식 SNS에서 팔로우하는 계정을 보면은 그의 관심사가 온통 젠더 이슈, 원툴로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아하다. 트위터에서 해시태그 운동을 벌이며 박지현을 옹호하는 팬덤 집단 역시 성폭력 이슈나 그가 이재명 영입 인사라는 이유만으로 그를 지지한다. 민주당이 트페미, 트위터 페미니스트들의 협소한 세계관 속에 갇힌 채
이들에게 휘둘리다가 전통적인 지지층을 다 까먹은 정의당의 전철을 밟지 않을지 우려된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거죠. 586 다 나가면 이제 여성으로 채울게, 젊은 여성으로 채울게, 영패미로 채울게, 이런 생각이었다고 봅니다. 예. 날로 먹는 정치를 하겠다는 거죠. 이 페미니스트들의 정체성 정치가 이런 거예요. 어? 이렇게 여성 단체, 여성 권익을 위해서 또 여성의 어떤 이 성폭력으로부터, 성차별로부터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여성들을 대변하겠다면서 들어와요. 그래놓고 당내에 이런저런 남성 정치인들을 성범죄 프레임 씌워가지고 입 닥치게 하거나 쫓아내거나 이러는 거죠. 그렇게 쫓아내면은 그 자리에 영패민을 갖다 앉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만화 같은 얘기 같지만은 실상이 그렇습니다. 양양자가 좀 아둔한 사람이어서 그 자기 노출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정당 내 성폭력을 없애려면 여성 정치인들이 더 많이 들어와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성 정치인들이 더 많이 들어와야 한다. 이 비밀을 공개해 버렸어요. 그들만의 어떤 그런 비밀 전략을 다 공개했어요. 여러분, 아니 성폭력 없는, 성차별 없는 정당을 만들어야지. 왜 그 대안이 남성을 몰아내고 여성이 들어오는 겁니까? 물론 남성 정치인이 너무 많아요. 인류의 절반이 여성인데 민주당이 어디 그렇습니까? 민주당뿐이 아니죠. 저 윤석열은 어떻습니까? 이 여성 장관이 뭐 여성가족부 말고 있나요? 하긴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은 여성일 수가 있어요. 지금 대통령 말고. 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물어보시든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